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인사청문 슈퍼위크 이틀째, 오늘은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 후보자 등 5명이 검증대에 섰습니다. 곳곳에서 여야 공방이 한창인데요. 어제 여성가족부 강선우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자정까지 꽉 채웠는데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오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청문회 슈퍼위크 이틀째입니다. 오늘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안규백 국방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이 검증 대상입니다. 권오을, 한성숙 후보자 외에는 모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인데요. 먼저 보수정당 출신인 권오을 후보자 청문회는 전문성과 국정 철학 등을 놓고 공방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권 후보자를 지명한 건 이념을 떠나 사회통합, 국민통합을 이루려는 의지를 보인 거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동시에 12.3 불법 계엄이 보수 가치에 맞는 일이냐고 물으며 애둘러 국민의힘을 비판했는데 권 후보자는 헌법 질서를 유린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 후보자가 당을 바꿔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전문성도 없이 보훈 장관에 지명됐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보훈 인사라고 깎아내리면서 꿀 발린 데만 찾아다니면서 꿀 빠는 인생이란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또 국방부 안규백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는 1980년대 당시 단기 사병 복무 기간인 14개월이 아닌 22개월, 그러니까 8개월을 더 복무한 이유를 두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병적 기록 자료 제출을 독촉하며 안 후보자가 방위병 출신임을 부각했습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잘하는 인사라고 엄호하며 방위병을 비하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런 충돌로 국방위가 한때 정회되는 등 청문회 전국 이틀째에도 여야가 곳곳에서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과방위에선 어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네, 또 어제 화두였던 강선우 후보자의 청문회, 그리고 엇갈린 여야 총평도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오전 10시 시작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차수 변경을 합의하지 못해 자정즈음 끝이 났습니다. 논란이 된 갑질 의혹에 대해 강 후보자는 부덕의 소치라며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인신공격이다, 발목 잡기다, 적극 엄호했지만 국민의힘은 거짓 해명, 위증 의혹 등으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총평도 극과 극입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가 나름 소상하게 설명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사과하면서 청문회가 무난하게 진행된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받아들일 국민 여론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비방과 인신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몇 명을 낙마시키냐가 어떻게 인사청문회 목표가 될 수 있는지 현행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듭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지시, 변기 수리 지시 등 각종 의혹의 본질을 호도하는 해명만 늘어났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공감, 부끄러움, 수치심은 부모로부터 배운다는 과거 강 후보자 발언을 상기시키며 강 후보자는 이를 배우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아는지 강선우 후보자에게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여야 합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거란 전망인데 이 청문회가 도입된 지 25년 만에 현역 의원이 낙마하는 최초의 사태가 벌어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을 위해 신도시보다 활용 가능한 부지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개혁도 예고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두희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오전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지명 소감문으로 밝혔던 양질의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선 구체적 계획이 있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도시를 또 만드는 방안보다는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김 후보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좀 해야 되겠지만 막 신도시 또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활용이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부지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노력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간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앞으로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6.27 대출 규제 이후 생각하고 있는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보유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세금 문제는 조세 당국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대대적 개혁도 예고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LH 개혁의 경우 큰 규모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3선 중진인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경험만 있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 같은 전문성 부족 지적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뜻을 생각해보면 다양한 형태의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현장을 다니고 다양한 지혜를 모아 추진력을 발휘해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YTN 최두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한미 간의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과 관련해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준비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 의회나 학계에서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신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정 후보자가 매년 근로소득세 신고 후 배우자의 소득이 확정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배우자 공제를 수정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출석 요구에 잇따라 불응한 가운데 특검이 오늘 다시 강제 구인을 시도합니다.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이번에도 조사에 불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강제 구인을 시도할 계획이죠? 네, 내란 특검은 서울 구치소장에게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리고 와달란 내용의 지휘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뒤 단 한 번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구속 직후에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어제는 사유서 제출 없이 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특검은 강제 구인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 밖으로 나가길 거부하면서 이마저 실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도 변호인들과 접견을 이어간다는 계획인데요. 교정당국이 물리력을 동원하기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실적으로 구인이 이루어지긴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만약 이렇게 조사 불응이 이어지면 특검에선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요? 네, 우선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0일, 그러니까 다가오는 일요일까지입니다. 여기서 특검은 열흘 더 구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 버티면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이미 혐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기소에 문제가 없단 건데요. 진술을 확보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다른 증거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칙인 만큼 우선 조사 성사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화하는 모양새인데 압수수색 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모두 공범으로 적시된 거죠? 네, 내란 특검은 드론사령부와 김용대 드론사령관 자택 등 군사 관련 시설 24곳에서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였고 오늘도 드론사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검은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일반 이적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거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게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진 보고하지 않고 실제로 보고도 없었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후 특검은 관련자들도 차례로 불러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용대 드론 사령관에 대해선 오는 17일 소환을 통보한 뒤 시점을 조율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최상병 특검팀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최상병 특검은 VIP 경로설의 출발점이 된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회의에 배석한 왕윤종 전 경제안보 비서관을 소환해 관련 사실관계를 캐물을 전망입니다. 또 내일 오후에는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를 이어갑니다. 특검 측은 강 전 실장이 당시 회의 참석자는 아니지만 회의 당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만큼 소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회의 참석자 명단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함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실제 회의 참석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후엔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사실을 박정우 수사단장에게 처음 거론했다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다시 불러 보강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철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법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해 오늘 당시 용역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먼저 압수수색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서울 역삼동에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법당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당시 통일교 측이 윤모 세계 본부장을 통해 건넨 선물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선물로 알려진 건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입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당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선물을 전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은 논란이 일자 개인적인 일탈이라며 윤 전 본부장을 출교 조치했는데요. 다만 특검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선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 여사의 최측근 비서를 출국 금지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현직 검사 관련 인사 청탁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8일에는 통일교 측이 간부들의 원정도박 수사 무마를 위해 전 씨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청 국수본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또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늘 소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동해종합기술공사 이모 부사장과 경동엔지니어링 김모 상무 등 5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해종합기술공사 이 부사장은 국토교통부와 공모해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은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은 민간 설계 업체들인데요. 이 업체들은 지난 2022년 5월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꿔야 한다고 국토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강상면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회장 등이 타당성 조사를 조작해 국가에 손실을 입혔을 가능성을 특검이 의심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어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용역업체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대부분 앞서 해당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이 한 차례 수사했던 곳들이었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실은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사업을 백지화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조만간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의 다른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모레인 17일 오전 10시 이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된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여기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상 HS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바욱 키움그룹 회장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가 설립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들입니다. 특검은 이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수사에 따라서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어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는데요.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도 조만간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에 대해선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라며 의료 공백 상황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일입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그 의무의 불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의대생들이 다행스럽게 학업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또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오늘로 2주기를 맞았습니다. 유가족들은 2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미진하다며 철저한 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미호강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이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로 덮쳐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참사 이후 현장 소장과 감리 단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범석 청주시장 등 관련 공무원들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영한 충북도지사에 대해 유가족들이 낸 항고는 수개월째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2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과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토로합니다. 2년이란 시간은 빠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더딘 시간이었고 지나간 시간이 상처를 아물게 할지언정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슬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책임자 처벌과 사건 진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다시 한번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는 진상규명이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첫 단추는 책임자들의 처벌입니다. 진상규명과 최고 책임자들의 처벌은 재발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책임론의 중심에 섰던 김영한 충북도지사가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김 지사는 유가족 뜻을 반영해 도청 내에 추모비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드는 일이 우리의 유족들 또 희생자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는 도정을 집중할 것이고 참사 2주기를 맞아 오늘 저녁 충북도청 앞에서는 유가족과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모제가 열립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오전 10시쯤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 삼립 시화 공장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과 식약처 관계자 등 6명은 사망 사고가 난 라인을 포함해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에서 사용한 윤활유에서 인체 유해 물질인 염화메틸렌 등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와 관련해 윤활유 등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질 거로 보입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가입자의 번호 이동 위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 열흘 동안 고객 16만 6천여 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탈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면제가 시행된 지난 5일부터 어제까지 SK텔레콤을 떠난 고객은 16만 6천여 명으로 KT와 LG유플러스로 각각 8만 3천 명씩 옮겨갔습니다. 같은 기간 KT와 LG유플러스에서 SK텔레콤으로 유입된 고객을 고려해도 SK텔레콤 가입자는 모두 7만 9천여 명 순감했습니다. 지난 4월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을 떠난 고객은 모두 83만 5천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는 60만 천여 명 순감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이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한 고객 불안을 악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 붙잡혔습니다. 유심 교체와 기기 변경을 해준다며 금융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고객 통장에서 수억 원을 빼돌렸는데 이 돈은 불법 도박에 탕진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SK텔레콤을 이용하던 A씨는 지난달 14일 가족들과 함께 집 근처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았습니다. 해킹 사태로 인해 유심을 바꾸기 위해서였는데 아예 휴대전화를 교체해야 안심할 수 있다는 판매점 사장 권유에 기기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기존 데이터를 새 휴대전화로 옮겨주겠다는 말에는 별 의심 없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알려줬습니다. 휴대폰에 보면 잠금장치라든지 저를 인증하는 그런 인증번호 6자리가 필요한데 그 인증번호가 있어야지만 이게 넘어간다고 그 대전 사장이 저희를 속인 거죠. 알고 보니까. 그런데 판매점 사장 이모 씨는 알려준 비밀번호로 A씨 앞에서 태연하게 은행 앱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휴대전화와 금융인증서 비밀번호가 같은지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통장에 있던 돈은 물론 A씨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1억 원 넘게 빼갔습니다. 카드 결제도 안 되고 뭐 금융거래 다 정지를 해버리니까 당장 밥에 나가서 밥 사 먹을 돈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 이거 무슨 일이 하면서 진짜 막 울면서 지냈어요. 70대 B씨도 같은 판매점에서 사장 E씨에게 1억여 원을 뜯겼습니다. B씨에게도 기기 변경을 권유했고 은행 앱을 옮겨주겠다며 신분증과 금융인증서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그 있어야 요새 복잡하니까 이게 핸드폰 이거 정리를 깨끗이 잘 해놔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난다면서 범죄자들이 있으니까 빼놓고 또 다시 넣어준다고. 피해자들이 방문했던 휴대폰 매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재는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요. 매장 앞 유리에는 어르신 요금 최대 반값 할인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고객들을 유인했습니다. 판매점 사장 20대 E씨가 이런 수법으로 빼돌린 돈은 모두 2억 7천여만 원. 피해자는 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서 가로챈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는데 현재 구속 상태로 오는 2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일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합의가 없으면 러시아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꾼 건데 50일의 시간이 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러시아에 혹독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50일의 시한을 통보했습니다. We are very unhappy, I am, with Russia. Happy with them, and we're going to be doing very severe tariffs if we don't have a deal in 50 days. Tariffs at about 100%. You'd call them secondary tariffs. You know what that means. 러시아에는 100%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에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엔 2차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의 에너지를 저렴하게 수입하고 있는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도 나토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속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며 패트리엇 미사일 등 무기 공급 결정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президенту Трампу за готовність підтримувати захист життів наших людей. Ця війна, вона триває тільки через Росію, тільки через бажання Путіна продовжувати війну. 러시아는 미국이 과거에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왔다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Фактом остается то, что поставки вооружений, амуниции,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из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продолжались и продолжаются.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와 3차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됐다며 미국의 우크라이나 특사인 키스 켈로그의 중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기 집권 이후 줄곧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규모 관세와 2차 제재를 예고하면서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평화 협정이 필요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50일 동안의 시한은 너무 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안을 내놨지만 50일의 시간은 러시아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거로 보입니다. 미국이 전쟁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바꾼 것도 아닙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에 50일 시한을 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러시아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50일은 너무 길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시한 동안 점령지를 더 확대한 뒤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심지어 막바지 대규모 공세로 사실상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Putin, number one, probably feels 50 days. He's got a lot of time until September. And he will look at the previous behavior of the American president, who has set deadlines before, 2 weeks, etc.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식도 이전과는 다릅니다. We're going to supply weapons to NATO at a large amount. They're going to deliver the weapons, and they're going to pay for 100% of the weapons. 무상 제공하던 과거와 달리 동맹국의 비용을 분담시키며 미국 무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에 맞서고 싶지만 여전히 전쟁에는 직접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놓고 이 전쟁은 바이든과 민주당의 전쟁이지 트럼프의 전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도 트럼프의 제재안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장은 트럼프의 말은 헛소리라며 50일 안에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트럼프의 러시아 제재 발표 이후 국제유가는 2% 넘게 하락했고 모스크바 증시는 2.5% 올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른바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어제 있었는데요.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의혹과 반박 속에 여러 차례 고성이 오갔던 어제 청문회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기 전에 하시라고요. 끼고 하세요. 붙어 끼고. 자, 그러면 눈에 치시라고 말하세요.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국회의원 재임 중 무려 46건의 보좌진 면직을 단행했습니다. 그 사직을 했던 27명 중에서도 시의원 출마를 위해서 사직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 대체 인력이 들어왔을 때 우리 2명의 보좌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실 겁니까? 한 적 없습니다. 하겠다고 예고를 하셨거든요. 안 하겠다고 예고한 적도 없습니다. 없어요. 의원님. 네, 아마도 이제 이번 주에 예정이 됐었던 청문회 일정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청문회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드는데, 먼저 두 분 어제 청문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대로 가장 주목받았던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가 가장 관심이 컸고요. 예. 오전부터 굉장히 공방이 치열했는데
이런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후보자의 해명이 좀 깔끔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 생각에는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명이 깔끔하다는 건 뭐냐면 제보한 보좌진, 전 보좌진들 있잖아요. 제보한 전 보좌진들도 억울하지 않게 만들어야 그 해명이 깔끔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켜보면서 과연 저 해명들이 제 2차 가해로 흘러가지 않을까, 내지는 과연 참 어렵게 제보했을 텐데, 저도 보좌진을 오래 했습니다. 저런 제보는 진짜 쉽지 않아요. 저 역시도 한 분, 모셨던 한 분 중에 한 분이 다른 의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취업이 되기로 약속이 됐다가 약속이 번복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지금 이렇게 나이 먹고 국회를 좀 다시 들어갈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 얘기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국회에서 일할 마음이 있었다면 아예 그 얘기는 꺼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국회라는 데는요 비밀이 없고요. 너무 굉장히 좁은 거죠. 너무 좁아요. 예, 서로 그리고 치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의원들끼리도 그런 것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좌진들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제대로 다루는 것인가 뭐 이런 것까지 초선 의원들한테는 서로 공유가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게 제보를 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과연 저 해명에 억울하지 않을 것인가, 억울하지 않게 끝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제가 마음에 두면서 지켜봤는데 그러지는 못한 것 같다. 그리고 해명이 바뀌는 가운데서 굉장히 그 간 당에서 당직자로 일했던 정춘생 의원이 지금 당은 다르지만 말이 자꾸 바뀌는 느낌이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그 말끔한 해명이 있었던 약자에 대한 말끔한 해명이 있었던 청문회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쉬움을 밝혀주셨고 뭐 여러 의혹이 있었잖아요. 보좌진에게 뭐 쓰레기를 버리라고 했다, 변기 교체를 부탁했다,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해명이 좀 적절했다고 혹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그랬으면 논란이 되겠습니까? 정말 대통령의 눈높이가 아니고 국민의 눈높이야 그게 청문회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과연 다른 부분도 아닌 정말 여성과 노인 그리고 아이들을 돌볼 그런 시각을 가진 자격과 윤리성을 가졌냐 이거 검증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썼던 책을 봤더니만 나는 입법 노동자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해서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그럼 본인 스스로 노동자다 생각을 하면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밑에 있는 보좌관들한테 이거 쓰레기 치워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말을 자꾸 바꾸는데 지금 그러니까 대법원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지금 이것이 정치적 의미에서는 갑질 얘기가 나오지만 법률적 의미에서는 선서하고 지금 저와 같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바로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문제가 지금 바로 벌어지게 된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먹다 남은 거 좀 놔두고 간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바로 어제 한 그 지상파 방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텔레그램으로 했는데 보니까 이게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를 두고 갔던 것이고 그걸 치워라라고 했고 그거를 사무실에서 한 뭐 10분인가 떨어진 데 가서 어떻게 보면 주고 와서 그때의 감정을 동료들한테 고스란히 털어놓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이 그 지시한 사람 말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밑에 했는 사람이 말이 맞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정말 처음에 딱 잡아떼듯이 부인하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노고소 하듯이 법적 조치 예고했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는 사과한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나니까 사과하는 듯한데 그것이 정말 악어의 눈물인지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는 국민들이 좀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후속해서 나오는 보도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밝혀지는 내용들이 어제 강선우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과 조금 배치되는 내용들도 있어서 이렇게 되면 또 거짓 해명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번질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진실 공방으로 가면 약자는 또 절대적인 피해를 입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자들에게 입증 책임을 근대 국가는 지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강자는 사실상 강선우 의원이죠. 그런 보좌진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제보를 했다면 찾아가서 만나든지 어떻게든 해결을 강자 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봐서 이전 방송에서 계속해서 그 보좌진들을 좀 만나서 해명을 좀 직접 했으면 좋겠다. 사과도 직접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런 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현직 보좌관이 페이스북에 나는 아닙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썼잖아요. 그거는 무엇인가요? 그럼 이거는 어떤 사감을 가지고 색출하려고 했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씁쓸함까지 저는 좀 느껴져 가지고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거 결자 해지잖아요. 그래서 직접 강선우 후보자가 이 제보를 했던 보좌진들을 찾아가서 진심 어리게 오해를 풀고 사과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결자 해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사실 청문회 이후에 야당은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당은 여론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 이제 어제 밤 12시 늦게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8시 뉴스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또 보도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영향을 또 미쳤을는지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봐 주셨을는지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예상보다는 조금 태도가 그런 부분들한테 국민들에게 좀 다가가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자평을 해봅니다. 여당은 야 절대 낙마 없어 무조건 전원 통과야 절대 사수 또 이거는 아니라 말씀이신 거죠? 그런 태도를 하면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시죠. 음식 쓰레기는 그것이 음식 쓰레기가 아니라 다 먹지 못하고 남겨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변기 논란에 대해서는 비대수리가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또 아니라 지역사무소에 있는 보좌진에게 조언을 드리고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제보자를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 작성이 됐던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유출된 것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놓았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 라고 지시했는 사항이 사실 확인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최 변호사님 어제 그 강선우 후보자의 전반적인 그 답변 태도는 좀 어떠셨습니까? 왜냐하면 어제 그런 가정사 이야기하면서 약간 눈물을 보이는 그런 장면도 좀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정말 아픈 손가락이죠. 자기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하면은 엄마로서 어떤 엄마가 그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시계를 몇 년 전으로 돌린다라고 하면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총선에 나오고 뭐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장애가 있는 딸과 또 나경원 의원의 피부과 의혹 그 외에 대학교 관련해서 어떤 특혜 의혹 이런 것을 얼마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따님이 어떤 그 외부에 노출됐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민주당 의원님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밑자락을 깔아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당당하시다가 눈물을 흐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슴이 찡하다 했지만 저희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과연 그런 긍휼한 마음을 밑에 있던 직원들한테 좀 보여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그 강선우 의원이 민주당 내의 여가부 위원님들한테 보내는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보자 1명, 2명인데 제보자 2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근무했는지 내용을 들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및 악의적 내용을 언론사 수곳에 제보 중인 것으로 파악함. 그리고 특히 제보자 이는 모
그 방송국 보도 이후 또 그 방송을 찾아가 추가 제보를 했음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고소하지도 않고 그러면 법적 조치 예고한 적도 없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앞에서 선서하고 했던 말과 지금 뒤로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돌린 글이 사뭇 다르잖아요. 이런 것이 과연 정말 진정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저는 아까 좀 전에 보여주신 그래픽 있지 않습니까? 이 박스 더미가 있는 것에 이제 퇴사하고 싶다 하니까 설마 또 강이냐 했더니만 당연히 강이죠.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국민의힘 보좌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쪽에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 정말 이른바 의회 불패 신화가 뭐가 중요합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인사가 더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지금 고심을 이어가고 있지 않을까. 어제 청문회 이후에 좀 뭐랄까요, 좀 속 시원한 그런 답변이 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강 후보자에게 공개적인 좀 응원을 보내는 예비 장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모습도 좀 보였는데 민주당 기류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한 사람 한 사람 이 되게 또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제가 물을 수는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청래 후보자의 저런 글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 강선우 후보자가 본인의 자식 얘기를 할 때 저도 눈물을 흘렸고 많은 국민들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거는 나의 애든 다른 사람의 애든 같은 약자에 대한 우리의 눈물이에요. 그러면 강선우 후보자는 자신의 애 말고 다른 그 보좌진도 누군가의 아이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자식에 대해서는 그런 공감과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린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정청래 후보자는 그 지금 당대표 후보는 그러면 이것을 그 보좌진은 누구의 자식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저는 묻고 싶은 게 이게요 사회에서 약자의 제보는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렇지 못한 저런 어떤 2차 가해적 그 글은요 저는 힘 있는 사람들 특히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여가위 간사였던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강선우 후보자가 임금 체불로 2차례 고용노동부 진정을 당했다라는 것도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뭐 이쯤 되면 너무 여러 가지 의혹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저도 들어오기 직전에 그 자료를 봤습니다. 조은희 의원님이 본인 소셜 미디어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는데 저도 충격이었던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임금 체불이었더라고요. 아니 공무원한테 임금을 누가 줍니까? 나라가 주는 건 아닙니까? 나라가 주는 임금을 왜 체불했죠? 나라가 망했습니까? 도대체 이게 고용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두 분이 또 이렇게 해고하고 하는 과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도 고용노동부의 한 건이 아니고 2건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뿐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조회를 했었는데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거기에서는 자료는 지금 아예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고용노동부 에서 온 자료 같은 경우에도 어제 12시가 되도록 이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가 오늘 오전에야 비로소 국회에 도착을 해서 그것을 그 청문회에서 제대로 공개를 못하고 결국 그 본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밑에 담당자들 이제 익명으로 해서 전화번호까지 다 있더라고요. 공사사니까 아마 그 세종시에 있는 그 고용노동부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을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죠? 아니 어떻게 그 실도돼 있더라고요. 강영우 강선우 국회의원 사무실 이렇게 2명이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른 것도 아니고 공무원의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는 분이 과연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본인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나오고 있는 의혹까지 포함해서 사그러들지 않는 의혹에 여당과 대통령실의 고민이 더욱더 좀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 큰 고비는 또 내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여러 논문과 관련한 그런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건들은 좀 다 해명이 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해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교육부의 수장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교육을 책임지는 건데, 그럼 우리 자식들이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고민을 할 때 그 교육의 수장이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느낀다면 그 교육부 수장의 권위가 쓰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육이 제대로 바로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논문을 쓰면서 아니 우리 최고 책임자가 이거 괜찮은데 왜 나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그 분야의 권위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아까도 제가 그 말씀드린 부분, 또 약자, 자신의 제자의 논문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약자와의 관련된 부분은 국민 정서라는 게 있어요. 국민 정서상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이 이진숙 후보자 역시 국민 정서법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 그 민주당의 고민은 상당히 깊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내일도 어제 못지않은 난타전이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문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님이 국회의원, 전 현직 국회의원과 같은 어떤 파이팅, 어떤 그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마디로 야당의 그런 거센 어떤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정말 그 강단 있게 대응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상당히 기싸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죠. 예컨대 이제 본인이 교수 시절에 따온 이 프로젝트에 공동 프로젝트를 했고 그것에 10개가 어떻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석사학위 학생의 논문이 아니고 내 논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오히려 그 어떤 역공 속에서 본인의 어떤 말을 바꿀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스스로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게 그 단순히 야당 국회의원들의 비난뿐만 아니고 지금 오늘까지 이제 그 사퇴하지 않으면은 이 실질적으로 지난번 그 김건희 여사 학위 논문을 카피했다라는 것을 해서 비판을 내뒀던 그 교수들 모임에서 똑같은 그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에 대해서 심층 분석한 결과 이것은 교육자로서의 기본이 안 됐다라는 취지로 해서 지금 사퇴 어떤 요청을 하고 있고 만약에 계속 사퇴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국민들 앞에 어떻게 보면은 그 여론전을 펼치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와 같은 여론의 압박을 버텨낼 수 있을지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제 정규재 주필에 따르면 이진숙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또 권오울 보훈부 장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생각이 어떤지 같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시중에 빠져들이니까 그렇죠.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분은 제가 뭐 직접 추천한 분은 아니고 뭐 이제 이런 이진숙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했죠. 내가 직접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추천받은 사람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다고요? 뭐 약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또 그런 학생적인 얘기는 아니고 조금 유감이다 뭐 이런. 권오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더불어서 더불당으로 갔어요. 우리 보수당에서 자기 평생을 삼선 의원까지 하고 국회 사무총장까지 하고 그랬으면서 마지막 인생 이모자 간다고 당을 바꿔가지고 자기 지금 평생 살아왔던 생각, 가치, 철학 다 버리고 이렇게 김중배의 돈이 그렇게 좋더냐 이러는데 민주당의 장관 제의가 그렇게 좋더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부끄럽다고 생각을 스스로가 해야죠.
네, 자 이진숙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도 내가 추천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조금 전에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권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뭐 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도덕성만 놓고 보면은요. 전 정권 전 정권에 그냥 청문회를 통과했던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했던 후보자들과 비추어 도덕성 문제에 높고 낮음을 따지기는 쉽지 않아요. 예.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논문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뭐 논문 표절이 다른 부처 장관이라면 뭐 도덕성 기준으로 따지면 왜 이 정권의 장관만 전 정권 장관들에 비해서 깨끗해야 되고 그 전 정권 장관에 비해서 깨끗해야 되냐. 사회가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거기에 맞추라고 해야지 지금은 그게 아닌 상황에서 재수 없으면은 도덕적으로 문제다가 되고 재수가 있으면은 더 문제가 돼도 통과하고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거는 너무 이미 청문회가 도덕성 기준은 무력화가 됐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 정서상 이거는 그리고 그 할 일을 해 나가야 하는 전문성의 권위라는 측면에서 교육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권오울 후보와 관련해서는 김재정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인생 이모작이라뇨. 사람을 이렇게 뭐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을 하시면 안 돼. 그러면은 지금 우리 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인생 이모작하러 간 건가요? 그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러세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권오울 후보자가 무엇이 진짜 국민의 눈높이에 그리고 국민과 역사의 미래에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입장 바꿔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보훈부 장관으로서 권오울 후보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좋은 분이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민의힘 계열에서 3선을 하시고 국회 사무총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큰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안동권 씨로서 어떤 세도를 누렸던 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본인의 어떤 선거하는 과정에서 공선법 위반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실상 정치적 타격을 입고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공천으로부터 배제를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 같은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손을 내미니까 손을 잡았던 것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맥락에서는 나름대로 윈윈 게임을 해서 이재명 민주당 정부에서 TK 지역의 장관을 한 번 더 주는 그런 어떤 유화 정책, 동진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오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상일 평론가님 말씀과 달리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모시러 가는데 하필은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냐 이런 느낌도 사실은 강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진영에서 정말 살아있고 힘있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최근까지 살아있던 그런 정치적 힘이 있던 사람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그럼 통합에 대한 의미에서 맞겠습니다만 사실상 국민의힘 진영에서 그 지역적 기반 외에는 크게 지금 존재감이 없던 사람을 가지고 와서 쓰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통합의 느낌보다는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관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 존중 느낌 이런 느낌은 크게 못 갖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움은 남는다 그 정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건 짧게 반론 안 드릴 수가 없는 게요. 자 권오울 후보자가 대선 때 지지를 한 거예요. 장관 때 뭐 이렇게 갑자기 지지 선언을 한 게 아니라 장관 후보 됐다고 지지 선언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대선 후보 때 이 지지의 대가를 뒤로 거래를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대선 때 윤석열 불법 계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것을 제대로 불의라고 말하지 못하는 비겁한 정당의 문제를 느껴서 거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에 영향에 의해서 후속적 영향에 의해서 지금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통합에 방점을 찍기 위해서 그런 상징적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후보자를 지명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돌아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 이제 남은 청문회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상황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뭐 혁신위를 띄우긴 했는데 혁신보다는 더 내분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내부 파장과 관련한 상황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뭐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뭐 경선 과정부터 주장나게 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뭐 이 필요적이 저 충분 조건이 아닌데 이제 밖에 김문수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후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저희들이 단일화를 추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실제 우리 당원들 80% 이상 거의 90% 가까운 당원들이 이 단일화를 이뤄내야 된다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오히려 안 하는 게 사실은 배임이라고 할까요? 직무유기랄까요? 권영세 위원장께서 굉장히 최근에 발언을 많이 하시면서 그 후보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시도를 한 데 대해서 정당성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만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모두 사실관계에 좀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저는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논란을 일으키시는 것은 지금 당에 그 상처에 소금 뿌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일단은 이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시 그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해서 나름의 정당성을 지금 부여하는 언급을 했단 말이죠.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본인의 생각은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지켜보는 사람들의 생각도 중요한 게 정치입니다. 근데 지켜보는 사람들의 생각, 특히 당원들의 생각이 전혀 달랐다는 측면에서 그게 당원 투표로 결과가 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게 또 당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 것도 사실이고. 예. 그렇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 저렇게 나와서 지금 이 시기에 이야기하는 게 맞는가라는 측면을 본다면 좀 자숙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기적으로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어제 이 인터뷰 이후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한 게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약간 그 배경에 뭔가 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 생각이죠. 그렇게 본인 생각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리로 봤을 때는 권영세 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나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혁신의 대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본인들 둘 다 아웅다웅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다가가는데 도움이 되느냐? 전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권영세 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20분 만에 사퇴를 했을 때 가장 핵심이 뭐였죠? 이른바 쌍권총. 그 권성동, 권영세 이 두 분이 대선 패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서 출당까지 논란이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출당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전을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이제 8월 19일이면은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때까지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자숙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당대회까지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좀 봉합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은 비가 약하거나 또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많은 비가 쏟아집니다. 모레까지 중부와 서해안을 중심으로 2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밤사이 시간당 50mm에 이르는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은 다행히 비가 약해지긴 했지만 내일부터는 또다시 폭우가 예상된다고요? 네, 오늘 새벽까지 동해안에 많은 비를 뿌린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오늘은 전국에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거나 그친 곳이 많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다시 내리겠는데요. 이번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한반도 남동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면서 남쪽에서는 뜨거운 열대 수증기가 올라오고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모레 사이 경기 남부와 충남 서해안에는 200mm 이상, 충청 내륙과 전북, 강원도에 1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최대 150mm, 전남과 영남에도 많게는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그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영남에 200mm, 강원과 호남에 1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또다시 200mm에 달하는 비가 예보된 만큼 피해가 우려됩니다. 하수도와 배수구 역류를 비롯한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비가 소강 상태일 때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 밤 사이가 이번 비의 고비라고 하던데 얼마나 강하게 내리는 겁니까? 네, 기상청은 내일 저녁에서 모레 아침까지를 이번 비의 최대 고비로 전망했습니다.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뜨거운 공기가 강하게 부딪히는 데다 저기압까지 발달할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예상되는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천둥과 번개 그리고 돌풍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저기압의 규모가 워낙 작아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수치 예측 모델마다 강수 집중 예상 지역의 차이가 커서 어느 지역에 폭우가 몰릴지 불확성이 큰 상황인데요. 특히 저기압이 지나는 곳에서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물폭탄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 시간대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저지대와 지하차도 등 취약 지역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폭우 피해는 잘 예방하셔야겠지만 비 소식이 반가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른 장마와 폭염에 말라가던 농작물을 보며 덩달아 애가 타던 농민들인데요. 메마른 들판은 오랜만에 생기를 되찾았지만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를 채우기엔 부족하다고 합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빗속에서도 깨를 씹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가뭄 탓에 파종을 미뤄온 농민들의 얼굴엔 모처럼 웃음이 번집니다. 다 타주고 싱그러우면 품만 들어가지. 안돼. 그래가지고 비올 때는 아주 고대고대하던 그 맛이 못자 비가 오잖아. 바짝 말라가던 고추와 옥수수도 비에 젖어 생기를 되찾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바닥이 쩍쩍 갈라졌던 논입니다. 지금은 단비 덕분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습니다. 급수차로 물을 대며 버텨온 농민들은 이제야 한숨을 돌립니다. 논이 보다시피 이렇게 다 말라 죽던 게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너무나 진짜지 그게 단비예요. 강원 동해안엔 60mm 안팎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타들어가던 농작물엔 숨통이 트였지만 저수지는 좀처럼 수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20%대 중반으로 평년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른 저수지 저수율 역시 대부분 20-3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 토양에 많이 흡수되고 표출되는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0mm 정도 내린다면은 가뭄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물 사용량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동해안 각 시군은 공공수영장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가뭄 해소 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정부가 올여름 역대 최고 수준의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월과 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폭염대책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취약계층의 에너지 바우처를 최대 70만 1,300원까지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냉방기기 사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대치동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엔진 이상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관련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신규혜 기자입니다. 길 한복판에 멈춰선 차량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소방대원들이 연신물을 뿌립니다. 서울 대치동 대치역 사거리를 지나던 승용차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20분쯤입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대부분이 타버렸습니다. 경찰은 엔진 이상 경고등이 켜진 뒤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운전자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0시 10분쯤에는 경북 문경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불정터널 인근에서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5톤짜리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적재함에 실려있던 닭들이 쏟아지면서 한때 도로가 통제됐고 4시간 넘게 차량 정체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 화물차 한 대가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동서울 방향 광지원 터널에서 빗길 미끄러짐 추정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 때문에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사고 여파로 터널 일부 차선이 50여 분 동안 통제됐습니다. 앞서 오후 6시쯤에는 경남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진성나들목 인근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에 멈춰있던 승용차를 뒤따르던 SUV가 먼저 들이받았고 이후 차량 3대가 서로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다쳤고 차량 2대도 타버렸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빗길 사고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상황에서 뒤따르던 운전자들이 이를 확인하지 못해 추돌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서울 강남도심 한복판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어제 오전 30대 남성 A씨가 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역삼동에서 길을 걷고 있던 여성을 뒤에서 발로 차 넘어뜨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기분이 나빠서 여성을 폭행했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미아동에 있는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가고 한 명을 다치게 간 김성진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린 김성진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극단적인 생명경시의 사례라며 묻지마 살인은 사회 공동체 전체가 대상이 되는 만큼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미아동에 있는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마트 직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고액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던 보이스피싱 자금책이 새마을금고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책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쯤 인천 중구 동인천 새마을금고에서 7,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그중 7,400만 원은 타계좌로 송금하고 100만 원은 인출을 시도하다 직원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해당 창구 직원은 같은 날 경기도 오산의 한 금고에서 발행한 수표를 인천까지 와서 현금화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수표 발행 과정을 확인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하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새벽 시간 학교에 몰래 들어갔다가 적발된 학부모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이전부터 여러 차례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부모의 자녀는 줄곧 전교 1등을 해왔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시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기말고사를 앞둔 지난 4일 새벽, 이 학교 경비 시스템이 침입자를 감지해 경보를 울렸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건 지난 2023년까지 이 학교에서 근무한 30대 기간제 교사와 40대 학부모였습니다. 학교 시설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경비 시스템을 피했지만 기기 오작동으로 덜미가 잡힌 겁니다. 학교 측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에도 7차례나 비슷한 방식으로 학교에 무단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시험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부터 시험지를 빼돌려왔고 이번에도 기말고사 시험지를 확보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흔적도 포착해 기간제 교사를 구속하고 학부모와 범행을 도운 직원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범행 인정하시나요? 시험지 빼돌리려고 들어가신 거 맞으세요? 해당 학부모의 자녀는 시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에 연루된 직원을 직무 배제하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학생에 대한 조치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처벌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받고 또 학생도 그에 연루가 돼 있다면 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선도위원회를 해서 다른 학생이 이 학생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장기간 시험지 유출이 사실로 확인되면 입시 신뢰성 전반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지역 일반고 전체의 출입 기록과 시험지 보관 과정 등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를 잇따라 거부하면서 특검이 강제 구인 카드를 꺼냈죠. 서울구치소장에게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리고 와달라는 지휘 공문을 이렇게 보낸 겁니다. 하지만 교정당국은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끌고 가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라 조사가 성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 이전에 구속 수사를 받던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모두 5차례 옥중 조사를 받은 뒤에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수사에 나선 검찰이 소환 조사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했는데 이때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한 차례 조사도 없이 기소됐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수백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이 됐었죠. 검찰은 구속 이후 모두 3차례에 걸쳐 수사팀을 보내서 방문 조사를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면서 사전 면담부터 거부했고요.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버티기 전략을 보여줬던 두 전직 대통령. 당시에 이들을 상대로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공교롭게도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의 수사를 지휘해본 만큼 강제 인치 등 물리력 행사가 쉽지 않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그런 만큼 내란 특검도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방문 조사를 배제하고 소환 조사 원칙을 고수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강제 인치에 성공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 결국에는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릴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건희 특검팀 수사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수사죠. 당시 용역을 맡았던 업체 간부들이 오늘 오전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2012년 고속도로 종점을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꿔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주장했던 업체들인데요. 그중에 하나인 동해종합기술공사 이모 부사장 등 관련 업체 5명이 출석을 국토교통부와 공모해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팀은 또 오늘 오전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을 포함해서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각종 청탁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씨를 겨냥한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요. 전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전달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여러 의혹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는 만큼 연일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의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We are very unhappy, I am, with Russia. I've been with them, and we're going to be doing very severe tariffs if we don't have a deal in 50 days. Tariffs at about 100%. You'd call them secondary tariffs. You know what that means. 미국이 농산물 시장 개방을 관세 협상 카드로 내놓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비트코인, 부동산까지 경제 관련 이야기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관세 이야기부터 짚어볼게요. 지금 관세 협상을 이끄는 여한규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산물 분야에 대해서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화면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네. 이게 사실은 상호관세 8월 1일까지 3주 연장했잖아요. 예. 연장하지 않았다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볼까요? 미국입니다. 네. 지금 합의에 이르는 국가는 영국, 베트남 정도예요.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적게는 25%, 많게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미국 소비자들은 1.2배 내지는 1.5배 더 비싼 가격을 사야 되고요. 예. 또 이제 이 중간에 이제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이 큰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배려하는 것 마냥 3주 연장을 했는데 정말로 이제 막바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세 얘기만 하면 되는데 이건 비관세 장벽이에요.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을 상당히 좀 거세게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이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왜 15년 넘게 제한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비롯해서 쌀에 대한 관세를 왜 513%나 과도하게 물리느냐. 여기에다가 유전자 변형 농산물 기준을 좀 완화해라. 네. 옥수수와 같은 그리고 여기다 이제 블루베리와 같은 이제 과실류에 대한 이제 검역 절차를 간료하고 또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변경해라라고 하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을 굉장히 거세게 하고 있는데 미국도 사실은 비슷해요.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쌀도 부족해서 수입하고 있는데 왜 미국산 쌀 수입을 주지 않느냐라면서 오히려 상호관세가 24%에서 25%까지 높아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시간은 이미 3주 중에 1주가 흘렀어요. 예. 8월 1일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도 이제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좀 여론을 떠보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먹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광우병 파동을 겪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민감한지 알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온 얘기로 좀 보입니다. 예, 분위기를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농민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개방이 되면 소비자들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 세계 59개 국가와 이제 FTA를 체결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역은 자유롭게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가는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가능한 한 농축산물 개방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앞서서 이제 미국산 농수산물, 저가 농수산물이 들어오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민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값싼 미국산 농산물이 수입이 되면 사실은 우리 농가들은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미국은 기업농이에요. 가격 경쟁력이 안 됩니다. 예.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미국산 저가 농축산물이 대거 유입된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식탁 물가 부담은 좀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가 소득이 줄어들고 또 경쟁력 악화가 더 큰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 농가에 대해서 이중 부담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과연 이런 보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리고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도 그냥 우선순위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예. 당장 미국이 거세게 압박하고 있는 뭐 쌀이라든가 뭐 쇠고기와 같은 것을 허용한다면 우리가 기브앤테이크로 뭘 받을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하고 특히나 민심을 좀 설득시키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예, 자 여러모로 좀
골치가 아픈 상황인 것 같은데 미국을 개방하고 나면 다른 나라 수입산들도 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일단 근본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통상이라는 게 지금 관세부터 시작을 해서 비무역 장벽 여기다 우리는 방위비까지 패키지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비정상적이거든요. 미국이 추가로 예외적으로 미국만 추가로 이제 농축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개방을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나라와 이제 FTA를 체결한 국가들도 왜 미국만 예외를 하느냐? 똑같은 요구를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처럼 우리가 저자세는 아니어야 되거든요. 미국은 우리나라의 1, 2대 교역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반도체를 팔아야만 이제 교역이 가능하다 보니까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말 미국처럼 마지못해서 우리가 농산물 시장 개방한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끝까지 우리가 이제 고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 좀 살펴볼게요.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하고 지금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왜 이렇게 오른 겁니까? 맞습니다. 어제 깜짝 놀랐어요. 12만 3천 달러를 넘어섰어요. 원화 기준 1억 6,600만 원을 넘어섰거든요. 근데 또 오늘 또 하루 만에 또 지금은 12만 달러가 무너져서 좀 전에 들어올 때 확인해 보니까 11만 7천 달러. 한 1억 6천만 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상승 배경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이제 가상화폐 3법을 다루는 이른바 이제 크립토 위크라고 해서 가상자산 주간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사실상 규제라고 명명하지만 트럼프의 친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점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지금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대규모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제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무려 3천조 원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산 5위에 꼽힙니다. 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이어서 세계 자산 순위 5위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크립토 위크에서는 뭘 하는 건가요? 일단 이 크립토 위크라는 게 뭐냐? 이제 현지 시간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선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이게 하원의 이제 지니어스 법안을 포함해서 세 개 법안의 핵심은 뭐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게 되면 최종 서명하게 되면 가상화폐가 제도화된다를 이제 본격적으로 알리는 그런 법안들인데요. 첫 번째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입니다. 이른바 지니어스 법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1달러의 1코인.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담보로 1달러를 비축해야 하는 보유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월별 이제 감사 규정을 도입하면서 스테이블 코인부터 발행, 유통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행 주체가 그동안은 이제 은행권이었다면 이 법이 통과하게 되면 민간 기업도 발행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된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법안이 뭐냐? 두 번째 법안이 지금까지 가상자산을 미국도 헷갈려 했어요. 이거를 증권으로 볼 건가? 아니면 상품으로 볼 것인가? 이거에 따라 관리 부처가 달라지는데 이런 걸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이제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화법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앙은행, 미 연준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를 아예 금지하겠다라는 겁니다. 미 중앙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거는 모든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가상자산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원천 봉쇄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 법안이 통과했다라고 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는 지금도 한 95%가 미국 달러화예요. 한 2천억 달러 시장인데 이게 10배 이상 시장이 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사실 은행이나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도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월마트에서도 이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서 결제가 가능해지죠. 또 기업이 발행한 쿠폰을 가상자산으로 만들어서 지분처럼 거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또 한 번 글로벌 디지털 이제 자산 규제에서 표준을 앞서가겠다, 리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크립토 위크 이후의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비트코인이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하고 있고 연초 대비 한 30%가량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일부에서는 연말에 18만 달러, 20만 달러 이제 호가 돌파할 수 있다라는 낙관론이 좀 시장을 달구고 있는데요. 어쨌든 가상자산의 미국의 어떤 제도권 편입이 과시화되게 되면 다른 국가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또 여기에다가 비트코인이라는 건 2,100만 개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한계가.
부채 물량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내란 특검이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특검은 어제 1차 인치주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장에게 금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석열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 윤석열 또는 그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검의 문서 또는 구두 등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주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특검은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주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란 특검의 브리핑 보고 오셨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차 인치 지휘 공문을 보냈지만 윤석열 측에서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향후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도 들어왔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의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전례가 있다. 그러면서 특검은 피의자 그리고 변호인에 대한 겁박을 멈춰야 한다. 그러면서 또 특검은 조사보다 강제 인치만 고집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조사를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제 관련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좀 짚어볼게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데 먼저 이 서클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서클은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USDC라고 합니다. 미국 달러를 의미하는 USD에 C를 붙인 건데요. 스테이블, 그러니까 우리말로 안정적이란 코인이란 이름이 붙은 건 가치가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크게 오르내리는 비트코인과는 달리 법정 화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1서클은 1달러입니다. 애플페이와 연동하면 국내에서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죠. 다만 중앙은행이 연준이 아닌 민간 회사가 발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화폐와 다른데요. 미 하원이 처리 예정인 지니어스법에도 연준의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발행 주체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서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어봤는데 이게 실제 화폐와 지금 가치가 연동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좀 제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고집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1코인이 1달러에 이제 근거한 기반으로 한 이제 법정 화폐에 따라 가치가 연동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비트코인 하루에도 뭐 수십 %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같은 나머지 자산은 이른바 투자용이에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게 법정 화폐에 연동되다 보니까 가격 변동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금 결제라든가 솜광과 같은 실생활의 결제 수단으로 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제도권 편입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앞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하원에서 진행되는 이전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우리가 어떤 기억이 있느냐? 테라 루나 사태 봤잖아요. 예. 그것도 스테이블 코인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담보를 갖고 있었다면, 채권이라든가 달러 담보 가치를 갖고 있었다면 좋은데 그걸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지금 추진 중인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같은 가치의 담보 자산, 즉 미국의 국채를 보유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널리 사용하게 되면 미국에 대한 국채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겠죠. 1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게 되면 1국채를 꼭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재정 적자 수요 충당할 수 있죠. 예. 수요가 많아지면 국채 금리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어떤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 것들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전이 향후 국가 전략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지니어스 법안에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으로 편입됨으로 해서 미국 디지털 자산에 대한 패권은 미국이 주도하겠다.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페트로달러라고 해서 그동안 이제 석유 중개 매매는 달러 위주였는데 중국이 어느덧 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위안화 결제 수단으로 점점점 달러의 위상이 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향후 이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확산을 견제하면서 미국 중심의 금융 질서를 재편한다라는 취지이고 앞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 5조 달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이제 숨은 의도도 들어 있는데 이걸 발행한 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만큼 달러나 미국 국채를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게 되면 실수요 달러가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 국채로 이제 묶이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메꾸는데 이 필요한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국가 전략적 어떤 자산으로 이제 좀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끝으로 부동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됐는데 이 이후에 서울과 수도권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려했던 풍선 효과입니다. 예. 627 이제 대출 규제가 어쨌든 뭐 지금 뭐 매매부터 전세 시장, 청약 시장 모든 데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아파트 매매 가격은 2주 연속 하락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전세 가격 변동률은 지금 4월, 5월 그리고 7월 계속해서 완만하지만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첫째 주 일주일 만에 0.08%포인트나 올랐는데요.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매매 수요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매매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세 수요로 이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세 수요 늘고 있지만 전세 매물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전세. 그러니까 이제 전세를 주지 않고도 이제 반전세 물건 비중이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실제로 서울의 임대차 시장을 보게 되면 이미 전세보다 월세 시장이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 대출도 6억 원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반전세 내지는 아니면 이제 좀 시중 외곽 쪽으로 좀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전세 공급 부족과 이제 동시에 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로 인해서 전세 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의 가속화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정부가 이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예. 자, 지금 풍선 효과로 전세 가격 상승을 꼽았는데 강남 3구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했던 강서, 관악, 금천구에서는 또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예견된 사항입니다. 예. 고강도 대출 이후에 이제 강남권에서는 뭐 억 단위 호가가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고 실제 거래량은 뭐 4분의 1 토막까지도 난 상황이고요. 지역별 그러나 이제 온도차가 좀 커지고 있는 게 강남 3구 한강 라인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줄면서 관광세가 뚜렷해졌다면 이른바 이제 금관구, 관구라는 이제 금천, 관악 이제 이런 부분, 구로
특히나 이제 노도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6억 대출 받지 않고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소유자들이 모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규제 예피와 또 실수요자 중심으로 인해서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지역으로는 서울 시내 부동산 시장에서도 조금은 수요자들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방금 들어온 내란 특검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현재까지 어떤 의사표시가 없다며 피의자 윤석열 측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겠다며 구치소에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교정 공무원 참고인 조사를 했다며 윤석열 측의 조사 자체가 불응인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출정 거부는 피의자의 범행 뒤에 대표적인 양정 사유라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소식이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사편찬위원회가 함께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AI로 복원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기 위해 작성한 인물 카드 등도 일반에 처음 공개되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순국한 안중근, 유관순, 이봉창, 윤봉길, 안창호 5분의 얼굴입니다. 남아있던 사진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깔끔하게 복원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후손들에게 손을 흔드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일제가 만든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감시 카드입니다. 1920년대에 만든 2장의 카드엔 비교적 젊고 반듯한 선생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하지만 일제 탄압으로 오랜 해외 생활과 함께 수용자가 되면서 점차 초췌해진 얼굴로 바뀐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 외에도 유관순 열사의 감시 카드, 의열단 단원의 단체 사진도 볼 수 있는데요. 독립운동가의 감시 카드는 1980년대 치안본부에서 우연히 발견됐고 국사편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에 처음 공개되고 있습니다. 서울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며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이 습도가 높아서 공기는 다소 끈적합니다. 지금 내리는 이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은 다시 전국에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150mm의 폭우가 예상된 만큼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사전 대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우선 오늘과 내일 내리는 비의 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과 충북, 영남을 최고 60mm, 서울 등 서쪽 지방에 최고 40mm가 되겠습니다. 폭우가 예보된 내일은 경기 남부와 충남 서해안에 200mm 이상,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최대 150mm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시간당 50m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집중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강원과 충북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밤 사이가 이번 비의 최대 고비로 예상된 가운데 피해 없도록 사전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당분간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28도, 대전 26도 등 대부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더위 걱정은 없겠지만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내일 새벽 서쪽에서 비가 다시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당분간 비와 함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사전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의선 숲길에서 YTN 정수연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